미쳤어. 완전히 미쳤다고. 해협이 봉쇄됐다고? 미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워싱턴 긴급 안보회의.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이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한국 자리는 없었습니다. 한 미국 고위 관리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빠져 있어. 고작 한국 따위가 뭘 할 수 있겠어. 회의실 안에서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 주도 이란 봉쇄 작전이 완전히 막혔습니다. 나토 전력이 멈췄습니다. 72시간이 지났다. 해협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단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워싱턴이 아니었습니다. 런던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서울이었습니다. 이 사태의 전말에는 세 가지 결정적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비밀 프로젝트. 아무도 몰랐던 그것이 호르무즈의 판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영상 마지막에 전부 밝힙니다. 지금 이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누르십시오. 이 채널 당신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한국 최고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2025년 봄 워싱턴 DC 중심부의 한 싱크탱크에서 중동 전문가 12명이 원탁에 둘러앉았다. 회의 주제는 호르무즈 위기 시나리오, 정확히는 이란이 해협을 봉쇄할 경우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였다. 미국 국무부 출신 고위 관리, 전직 CIA 분석관,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 이스라엘 전략연구소 소장까지 세계 최고의 중동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였다. 그 자리에서 다뤄진 나라는 미국, 영국, 사우디, 이스라엘, 중국이었다. 2시간짜리 회의가 끝나갈 무렵 한 참가자가 물었다. 그런데 이 사태에서 한국의 역할은 뭐냐?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좌석 끝에 앉아있던 전직 CIA 중동 담당 분석관이 피식 웃으며 답했다. 한국, 그냥 피해국이지. 기름값 올라가면 조용히 울고 있을 나라. 테이블 위의 웃음소리는 오래 이어졌다.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다. 한국은 이 방에서 따로 논의할 가치조차 없는 나라였다. 중동 전문가들의 눈에 한국은 그저 원유를 수입해서 정제하고 가공하는 강대국의 결정을 조용히 기다리는 수동적인 존재에 불과했다. 분쟁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해결의 주체가 될 자격도 없는 나라. 그 웃음이 얼마나 얕고 오만한 판단이었는지를 그들은 불과 몇 달 뒤에야 뼛속 깊이 깨닫게 된다. 그 회의가 끝나고 참석자들은 각자 외투를 집어들고 싱크탱크 건물을 나섰다. 택시를 잡으러 거리로 나온 전직 CIA 분석관은 스마트폰으로 이메일을 확인하다 멈칫했다. 한국 원유 수입 현황 분석이라는 제목의 외교부 공문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건 그냥 스팸함으로 넘겼다. 중요한 이메일이 따로 있었다. 그러나 한국에 대한 생각은 이미 머릿속을 떠나 있었다. 그의 관심은 다음 날 예정된 사우디 왕세자와의 면담 준비로 넘어가 있었다. 한국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이름이었다. 지구 반대편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이 들어있는 파일 하나가 지하 연구소 서버에 조용히 저장되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를 부설하기로 최종 결정한 날은 2025년 3월 7일이었다. 장소는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 사령부 지하 벙커, 테헤란에서 남동쪽으로 302km 떨어진 반다르 아바스 해군 기지 지하 3층이었다. 방음 처리된 두꺼운 콘크리트 벽 안,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대형 해도가 회의 테이블 위에 펼쳐졌다. 오만만과 페르시아만 사이 이란 남부 해안과 아라비아 반도 끝자락을 잇는 폭 54km의 좁은 수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해협이자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병목 지점이었다.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호세인 살라미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 지도 위에 손가락을 올렸다. 그의 손가락이 멈춘 곳은 해협 북쪽 진입로의 세 지점이었다. 여기를 닫으면 세계가 우리 말을 듣는다. 벙커 안에 모인 14명의 지휘관 중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다. 전등 하나가 천장에서 가늘게 흔들렸다. 벙커 안의 공기가 납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 결정이 세계를 바꿀 것이었다. 이란의 결정은 어느 날 갑자기 내린 충동적 선택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년에 걸쳐 축적된 분노와 냉정하게 계산된 전략적 판단의 산물이었다. 미국은 2018년 이란 핵 합의를 일방적으로 탈퇴했다. 이후 미국의 강력한 제재가 본격화되면서 이란 원유 수출은 하루 250만 배럴에서 30만 배럴 이하로 추락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90% 가까운 감소였다. 이란 리알화의 가치는 10년 사이 95% 폭락했고 테헤란 중산층 가정의 실질 소득은 반토막이 났다. 인플레이션은 40%를 넘었고 청년 실업률은 30%에 육박했다. 약국에서는 수입 의약품이 사라졌고 공장 가동률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의료 시스템이 흔들렸고 수도 테헤란 외곽에서는 단전 사태가 반복됐다. 이란 정부가 협상 테이블로 나올 때마다 서방은 조건을 높였다. 당근은 없었다. 돌아오는 것은 채찍뿐이었다. 혁명수비대 강경파들은 오래전부터 주장해왔다. 협상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세계가 고통을 나눠 가져야 한다. 길의 부설 작전, 코드명 철의 문은 그렇게 수년간 벙커 안에서 정교하게 다듬어져 왔다. 호르무즈 해협의 전략적 가치는 냉정한 숫자가 말해준다. 전 세계 원유 해상 수송의 21%가 매일 이 해협을 통과한다. 하루 평균 1,700만 배럴.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에서 생산된 원유가 모두 이 54km짜리 수로를 거쳐야만 세계 시장으로 나갈 수 있었다. 천연가스 수송량도 전 세계 LNG 교역량의 약 30%에 달했다. 더 결정적인 문제는 사실상 대체 경로가 없다는 점이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동서 횡단 파이프라인이 존재하지만 하루 최대 500만 배럴이 한계였다. 나머지 1200만 배럴은 다른 출구가 없었다. 이란의 전략가들은 이 숫자를 꿰고 있었다. 세계 경제를 인질로 삼을 수 있는 가장 싼 값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사실을 경제학자들이 이 봉쇄 시나리오를 두고 원유 핵폭탄이라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이란은 방아쇠를 당길 준비를 이미 마쳐놓고 있었다. 세계는 그 방아쇠의 존재조차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혁명 수비대가 선택한 기뢰는 러시아에서 수입한 MDM-6 계류 기뢰였다. 수면 아래 5m에서 40m 사이의 수심에서 강철 와이어로 해저에 고정되는 방식이었다. 음향신관과 자기신관을 동시에 탑재한 이중 기폭 방식이어서 기존 소해함이 사용하는 단순 음향 신호나 자기장 방출만으로는 기폭이 어렵게 설계됐다. 이란은 이 기뢰를 1990년대부터 꾸준히 비축해왔다. 전문가들의 추정 보유량은 최소 3,000발에서 최대 5,000발. 호르무즈 해협을 효과적으로 봉쇄하는 데 필요한 수량은 600발에서 800발로 분석됐다. 이란은 그 몇 배에 달하는 물량을 이미 확보하고 있었다. 보유량은 충분했고 작전 계획은 정밀했으며 의지는 확고했다. 남은 것은 오직 실행뿐이었다. 그리고 이란은 실행했다. 부설 작전은 사흘 밤에 걸쳐 극도로 은밀하게 진행됐다. 미군의 위성 감시망을 분산시키기 위해 소형 고속정 40척이 서로 다른 세 항구에서 제각각 다른 시간에 출항했다. 미군 제5함대가 주둔한 바레인에서 직선거리로 240km에 불과한 해역이었다. 미국의 첩보 위성과 P-88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가 24시간 상공을 순회했지만 이란 함정들은 철저한 전파 침묵을 유지했다. 엔진 출력을 최소화한 저속 기동, GPS 신호 대신 사전에 수동으로 입력된 해상 좌표만을 따라 이동했다. 작전에 참여한 인원들은 출항 직전에야 임무를 통보받았다. 정보 유출 가능성 자체를 원천 차단한 조치였다. 미군 정보 당국이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 긴급 경보를 발령했을 때는 이미 늦어 있었다. 700개 이상의 기뢰가 해협 북쪽 주요 항로 3곳에 촘촘히 뿌려진 뒤였다. 바다 위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모든 것이 수면 아래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3월 10일 새벽 4시 22분 말레이시아 국적 초대형 유조선 스타 아틀란티스호가 호르무즈 해협 진입 항로를 따라 정상 운항 중이었다. 불과 수초 만에 선체 중앙부가 거대한 폭발과 함께 갈라졌다. 28톤급 VLCC 축구장 3개를 이어붙인 길이의 초대형 선박이었다. 원유 8만 톤이 바다 위로 쏟아지기 시작했다. 검은 연기가 수십 킬로미터 상공까지 치솟았다. 선원 3준 띠명 중 11명이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이 충격적인 소식이 블룸버그 단말기에 올라오는 데 걸린 시간은 단 7분이었다. 뉴욕 원유 선물 시장에서 브렌트유 가격이 8분 만에 배럴당 23달러 폭등했다. 런던, 도쿄, 서울 증시가 개장하기도 전에 세계 경제는 이미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반다르 아바스 벙커 안에서는 누군가 짧게 보고를 올렸다. 작전 성공. 그리고 워싱턴의 한 회의실에서는 여전히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었다. 한국은 이 싸움에 낼 자격이 없어. 한국기획재정부 비상대책반이 소집된 건
유조선 폭발 소식이 전해진 지 40분 뒤였다. 과장급 실무자 하나가 회의실 화이트보드에 숫자 3개를 적었다. 원유 의존도 93%, 중동산 비중 72%, 전략 비축유 소진까지 남은 시간 104일. 그것이 한국이 처한 현실의 전부였다.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 반도체와 조선과 자동차로 세계 시장을 누비는 나라가 에너지 하나 앞에서는 이토록 무력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땅 위에 세워진 산업 왕국의 아킬레스건이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회의실 형광등만 윙윙 울렸다. 화이트보드 위에 숫자 3개가 참담하게 빛났다. 서울은 이미 지켜보는 자리였다.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었다. 세계도 그걸 당연하게 여겼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 아무도 안에는 한국 자신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였다. 비대위 회의록 첫 줄에는 이렇게 적혔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버티는 것뿐이다. 서울 시민들의 일상도 빠르게 달라지고 있었다. 강남 주유소 앞에 처음으로 대기줄이 생겼다. 기름을 20리터씩만 팔겠다는 안내문이 붙었다. 편의점에서는 라면과 통조림이 동나기 시작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마다 에너지적 협조 요청 공문이 붙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비축유를 어떻게 구하냐는 글이 쏟아졌다. 서울 지하철 환승역 전광판에는 에너지 위기 비상 안내가 흘렀다. 아무도 패닉이라는 말을 꺼내지 않았다. 하지만 모두가 그것을 느끼고 있었다. 한국이 얼마나 이 바다에 묶여 있는지 국민들이 처음으로 몸으로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유조선 폭발 소식이 전 세계 뉴스 채널을 뒤덮은 지 6시간도 지나지 않아 세계 경제는 완전한 패닉 상태에 빠졌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브렌트유는 장 마감 전까지 배럴당 147달러를 돌파했다. 2008년 금융위기 직전 기록한 역사적 고점에 불과 3달러 차이였다. 도쿄 증시 니케이 지수는 개장 8분 만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유럽 주요 항공사 12곳이 중동발 항공편을 전면 중단했다. 로테르담 항구에서는 유조선 대기 선박이 하루 만에 3배로 늘었다. 런던 로이즈 보험시장에서 호르무즈 통과 선박에 대한 보험료가 48시간 사이에 12배 인상됐다. 정유 공장들은 비상 재고 소진 계획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세계의 경제의 혈관이 막히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혈관에서 가장 먼저 비명을 지를 나라가 어딘지 세계는 이미 알고 있었다. 원유를 한 방울도 생산하지 못하면서 전 세계에서 5번째로 많이 수입하는 나라 한국이었다. 국제 언론이 한국을 언급할 때는 항상 피해 예상국 목록의 맨 앞줄이었다. 주체가 아닌 피해자로서의 한국. 그것이 세계가 알고 있는 한국의 자리였다. 그리고 그 자리는 아무도 바꾸려 하지 않는 오랫동안 굳어진 자리였다. 미국은 즉각 움직였다. 폭발 발생 3시간 만에 국가안전보장회의 긴급 소집이 명령됐다. 국무장관, 국방장관, CIA 국장, 합참의장이 백악관 상황실 테이블에 앉았다. 결정은 빨랐다. 페르시아만에 배치된 항공모함 전단 USS 제럴드 포드를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역으로 즉시 이동시키고 제5함대 소속 소해함 6척을 전진 배치하기로 했다. 영국은 왕립해군 소속 소해함 HMS 글래스고를 즉각 출항시켰다.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가 각각 해군 함정 파견을 발표했다. 일본은 해상자위대 소해모함 우라가를 긴급 출항시키며 국제소해연합에 합류했다. 각국 국방장관들이 전화를 돌렸고 공동 성명이 작성됐다. 연합군의 윤곽이 빠르게 완성되고 있었다. 세계 주요국이 연합 대응 체계를 구성하고 있었다. 그 연합은 강했고 빠르고 자신만만했다. 각국 전문가들은 48시간 안에 해협이 열릴 것이라는 분석을 쏟아냈다. 문제는 단 하나였다. 그 연합에 한국의 이름이 없다는 것이었다. 워싱턴에서 열린 긴급 다자 안보 화상 회의의 참여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호주, 캐나다 7나라였다. 한국은 초청 명단에 없었다. 한국 외교부가 참여 의사를 타진했을 때 돌아온 답변은 짧고 냉담했다. 현재 논의는 기존 안보 파트너십 내에서 진행 중입니다. 외교적 언어로 포장된 배제였다. 회의 직후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기자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국은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하지만 이번 작전의 핵심 당사자는 아닙니다. 카메라 앞에서 나온 공식 발언이었다. 서울 외교부 실무진들은 그 발언을 그날 저녁 뉴스에서 들었다. 회의 참석 통보가 아니라
뉴스 자막으로 자신들의 위치를 확인한 것이었다. 외교부 청사 복도에서는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다. 꺼낼 말이 없었다. 아니, 정확히는 꺼내봤자 달라질 게 없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다. 한국은 결정의 대상이 아니라 통보의 대상이었다. 그것은 새로운 굴욕이 아니었다. 너무 익숙한 굴욕이었다. 국제 언론의 시선도 다르지 않았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호르무즈 위기를 다루는 장문의 분석 기사에서 주요 2해 당사국으로 미국, 중국, 사우디, 이란, EU를 지목했다. 한국은 5번째 문단 끄트머리에 딱 한 문장으로 등장했다. 한국, 일본, 인도 등 아시아 원유 수입국들은 심각한 경제적 타격이 예상된다. 그게 전부였다. CNN 앵커는 생방송 도중 패널에게 물었다. 이 사태에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전직 국방부 차관 출신 패널이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다. 글쎄요,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 말고는 딱히 없지 않을까요? 앵커가 고개를 끄덕였다. 카메라는 바로 다음 주제로 넘어갔다. 화면에는 항공모함 전단이 호르무즈를 향해 항진하는 장면이 흘렀다. 한국 해군의 이름은 거기에 없었다. 세계의 무대에서 한국은 관객석에 앉아 있었다. 그것은 누구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너무나 당연한 풍경이었다. 그 당연함이 곧 산산조각 나게 된다는 것을 그때는 아무도 몰랐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도 긴장감이 팽팽하게 흘렀다. 국가안보실은 비상체제로 전환됐고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장관이 긴급 연석회의를 열었다. 청해부대의 현재 위치와 전력을 보고받았고 전략 비축유 가동 계획을 검토했다. 서울 서부발전소 3곳이 가동률을 최대치로 높이는 비상지침을 받았다. 주요 산업단지에는 전력 사용 제한 예고가 발령됐다.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다. 두 정상은 25분간 통화했다. 통화 뒤 발표된 내용은 단 한 줄이었다. 긴밀한 공조 유지에 합의했다. 미국 국무부는 해당 통화를 공식 브리핑 목록에 올리지 않았다.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통화는 별도 보도자료와 함께 공개하면서 이란과 인접한 나라들, 원유 생산국들과의 통화는 모두 공식 목록에 올라갔다. 한국과의 통화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처리됐다. 한국은 통보받는 나라였다. 결정에 참여하는 나라가 아니었다. 사흘째 되는 날, 두 번째 유조선이 폭발했다. 파나마 국적 LNG 운반선이었다. 카타르에서 일본으로 향하던 26만 입방미터급 선박이 해협 입구에서 기뢰에 접촉해 선수 부분이 완전히 날아갔다. 선원 28명 전원이 탈출에 성공했지만 선박은 침몰했다. 침몰 선박은 주요 항로를 부분 차단했고 기뢰 공포에 떨던 해운사들이 일제히 호르무즈 통과를 거부하기 시작했다. 보험사들은 신규 계약을 중단했다. 항로가 닫혔다. 유가는 배럴당 $160를 넘었다. 세계 주요국이 잇따라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워싱턴, 런던, 브뤼셀에서 회의가 열렸다. 서울은 그 회의의 결과를 뉴스로 전달받았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서울 도심 어느 건물 지하 사무실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한 팀이 조용히 노트북을 펼치고 있었다. 그들이 열고 있는 파일의 이름은 3글자였다. 프로젝트 청해. 세계가 한국을 무시하는 동안 그 파일은 이미 수년 전부터 준비되어 있었다. 아무도 몰랐다. 세계는 물론이고 심지어 청와대도. 한국산업통상자원부는 사태 발생 이튿날부터 비상에너지 절감 대책을 가동했다. 석유 대체 연료 발전 비중을 72시간 안에 34%까지 끌어올리기로 했고 주요 산업단지에 긴급 에너지 할당제를 도입했다. 울산과 여수 정유단지는 재고 원유를 최대한 활용해 생산을 지속하되 비축분 소진 속도를 늦추기 위한 계획을 마련했다.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SOIL은 각사 CEO가 직접 비상회의를 열고 재고 현황을 공유했다.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는 생산 라인 조정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반도체 공장 특성상 일단 라인을 세우면 재가동에 수주가 걸리는 만큼 그 결정은 최후의 수단이었다. 인천국제공항의 항공유 재고는 닷새치로 줄어들고 있었다. 정부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내부 검토 문서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14일 이상 지속 시 국가 산업 기반의 부분적 붕괴 가능성. 프로젝트 청해가 시작된 건 2019년이었다. 당시 대한민국 해군 해양개발단 소속 연구원 11명이
경기도 안산의 한 연구동 지하 2층에 조용히 집결했다. 공식 명칭은 수중복합위협대응체계 개발 연구팀이었다. 예산 규모는 6년간 총 4,300억 원. 국방부 예산 공개 문서에는 해당 항목이 기타 해양 방위력 증강 사업이라는 이름 아래 분류됐다. 누가 봐도 눈에 띄지 않도록 설계된 항목이었다. 연구팀의 임무는 단 하나였다. 적이 어떤 방식으로 기뢰를 설치하든 어떤 신관을 사용하든 우리가 먼저 찾아내고 먼저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드는 것. 그리고 그 기술의 핵심은 세계 어느 나라도 갖고 있지 않은 방식으로 작동해야 했다. 왜냐하면 세계 어느 나라도 한국만큼 호르무즈에 절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절박함은 때로 창의성의 가장 강력한 연료가 된다. 한국의 이 프로젝트는 그 명제에 살아있는 증거였다. 11명은 아무 말 없이 책상에 앉았고 화이트보드에 첫 번째 수식을 적었다. 그것이 세계를 바꿀 기술의 출발점이었다. 기뢰 제거 기술은 오래된 문제였다. 2차 세계대전 때부터 각국 해군은 기뢰 제거에 막대한 자원을 쏟아부었다. 그러나 기술이 발전할수록 기뢰도 함께 진화했다. 2000년대 이후 등장한 3세대 기뢰는 음향, 자기, 수압을 동시에 감지하는 복합 신관을 탑재했다. 소해함이 접근하면 신관이 소해함의 특성을 인식하고 폭발을 지연시켰다. 소해함이 지나간 뒤 다음 민간 선박이 통과할 때 폭발하도록 설계된 것이다. 이른바 카운터 마인 리저스턴트 퓨즈 기술이었다. 미국과 NATO가 보유한 소해 장비 대부분은 이런 3세대 기뢰 앞에서 효과가 크게 제한됐다. 영국 국방부는 2021년 내부 보고서에서 3세대 복합 신관 기뢰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수단이 아직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미군 해군 연구소도 같은 해 유사한 결론을 냈다. 강대국들이 수십 년째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한국의 11명이 풀어야 했다.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다. 그냥 시작했다. 그리고 4년을 버텼다. 연구비가 동날 뻔한 것도 2번, 연구팀이 해체될 뻔한 것도 1번이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다. 연구팀이 선택한 접근법은 기존의 모든 방식을 뒤집는 것이었다. 기존 소해 방식은 기뢰를 찾은 뒤 신관을 무력화하거나 직접 폭발시키는 방식이었다. 프로젝트 청해는 반대로 접근했다. 기뢰를 찾기 전에 기뢰가 반응할 수 없도록 해저 환경 자체를 변조하는 기술이었다. 핵심은 저주파 음향 위상 간섭 시스템이었다. 해저의 특정 주파수 대역의 음파를 방출해 기뢰 신관이 인식하는 음향 환경을 교란시키는 방식이었다. 기뢰는 신호를 받지만 그 신호가 의미 없는 잡음으로 인식되도록 만드는 기술이었다. 동시에 수중 드론 6기가 편대를 이뤄 해저를 격자 형태로 스캔하며 기뢰 위치를 밀리미터 단위로 파악했다. 탐지와 무력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이중 병렬 시스템이었다. 세계에서 이 방식을 실용화한 나라는 한국이 처음이었다. 그리고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다. 세계가 한국을 무시하는 동안 한국은 세계가 목 잃은 무기를 만들고 있었다. 회의실이 아닌 지하 연구소에서 성명이 아닌 실험 데이터로. 연구팀이 이 기술을 완성하는 데 걸린 시간은 4년이었다. 2023년 3월 동해 해역에서 실시된 첫 번째 실전 환경 실험에서 기뢰 유사 장치 34개 중 33개를 탐지하고 신관 작동을 차단하는 데 성공했다. 성공률 97%. 같은 해 12월 실시된 2차 실험에서는 강한 조류 환경 조건에서도 성공률 94%를 기록했다. 이 실험 결과는 해군 참모총장에게 단 2장짜리 보고서로 전달됐다. 기밀 3등급이었다. 외부에는 일절 공개되지 않았다. 미국 해군도 몰랐다. NATO도 몰랐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복합 신관 기뢰 무력화 시스템을 실전 적용 가능한 수준으로 개발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국내에서도 15명이 채 되지 않았다. 해군 참모총장은 보고서를 읽은 뒤 2장을 금고에 넣었다. 그리고 단 한마디를 했다. 때를 기다린다. 그 15명 중 1명이 지금 서울 도심 지하 사무실에서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이 엔터키 위에 멈춰 있었다. 11명의 연구팀에는 묘한 공통점이 있었다. 모두가 한 번씩 기각을 당한 경험이 있었다. 팀장 최승현 박사는 2015년 방위사업청에 유사한 개념의 연구 제안서를 냈다가
실현 가능성 미흡이라는 한 줄짜리 거절 통보를 받았다. 음향공학 담당 이진우 박사는 미국 연수 중 같은 주제를 동료에게 꺼냈다가 왜 한국이 이걸 하려 하냐는 말을 들었다. 수중 드론 설계를 맡은 강민지 연구원은 학회 논문 심사에서 접근법 자체가 잘못됐다는 리뷰를 받았다. 그들은 그 거절들을 버리지 않았다. 파일로 저장해뒀다. 연구소 지하 2층 화이트보드 한켠에는 작은 글씨로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우리가 틀렸다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이미 반쯤 맞은 것이다. 청해 부대의 실전 경험도 빼놓을 수 없는 자산이었다. 2009년 아덴만 해역에 첫 파견된 이후 청해 부대는 16년간 연속으로 아라비아해와 아덴만 일대에서 작전을 수행해왔다. 누적, 호송 선박 2만 3천여 척, 해적 제압 작전 37회. 이 과정에서 청해 부대는 중동 해역의 조류, 수온층, 수심 변화 패턴, 해저 지형을 방대한 데이터로 축적해왔다. 호르무즈 해협 진입로의 수중 음향 특성 데이터는 어느 나라 해군보다 정밀했다. 미국 해군의 호르무즈 수중 환경 데이터베이스보다 특정 구간에서는 해상도가 3배 이상 높았다. 기뢰를 제거하려면 수중 환경을 정밀하게 알아야 한다. 그리고 한국은 그 데이터를 16년 동안 조용히 쌓아왔다. 파견 대원들은 매번 귀국할 때마다 수집한 수중 환경 데이터를 서버에 업로드했다. 세계가 한국을 피해국으로 분류하는 동안 한국 해군은 그 바다의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다. 전쟁이 아니라 데이터로, 외침이 아니라 축적으로. 그리고 세 번째 카드가 있었다. 이것이 가장 결정적이었고 가장 아무도 몰랐던 것이었다. 한국과 이란 사이에는 오래된 경제적 연결고리가 있었다. 이란 핵합의 붕괴 이전, 한국은 이란의 최대 원유 수입국 중 하나였다. 포스코는 이란의 제철 설비를 수출했고 현대건설은 이란 항만 인프라 사업에 참여했다. 이란 기업들은 한국 금융기관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결제 잔액을 보유하고 있었다. 수십 년에 걸쳐 쌓인 사업 관계는 공식 외교 채널이 막힌 뒤에도 끊어지지 않았다. 한국 외교부 산하의 한 비공개 창구를 통해 이란 외무부 실무라인과의 간접 접촉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워싱턴도 몰랐고 서울 내부에서도 극소수만 알고 있던 채널이었다. 이 채널을 처음 만든 외교관은 이미 퇴직한 뒤였다. 그러나 채널은 살아있었다. 그 채널이 지금 조용히 활성화되고 있었다. 외교부 청사 17층 끝방에서 한 통의 암호화된 메시지가 테헤란으로 전송되고 있었다. 그 메시지를 받을 사람은 이란 외무부 안에서도 단 한 명이었다. 기술과 경험과 외교, 세 개의 카드가 지금 한 손 안에 쥐어지고 있었다. USS 제럴드 포드 항공모함 전단이 호르무즈 해협 입구 남쪽 80km 해역에 도달한 건 기뢰 부설이 확인된 지 나흘째 되는 날이었다. 세계 최강의 항공모함 전단이었다. 전장 317m, 만재 배수량, 수량 10만 톤, 탑재 항공기 90기, 호위 구축함 4척과 공격 잠수함 2척이 동행했다. 제5함대 소해함 6도 전진 배치 완료됐다. 영국 HMS 글래스고, 프랑스 라파이에트급 호위함, 일본 소해모함 우라가까지 합류했다. 역대 중동 해역에 집결한 연합 소해 전력 중 최대 규모였다. 세계 언론이 카메라를 들고 갑판 위에 올랐다. 작전 브리핑에서 미국 해군 소장 제임스 코튼이 카메라 앞에 서서 선언했다. 72시간 안에 해협을 열겠다. 세계 언론이 생중계했다. 주식시장이 잠시 반등했다. 세계는 그 말을 믿었다. 미국이 나섰으니 이제 끝날 것이라고. 그 믿음이 얼마나 빠르게 부서지는지를 목격하면서 서울 어느 지하 사무실에서는 그 선언을 들으며 아무도 웃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계산만 했다. 소해 작전 첫날은 순조로워 보였다. 미국의 MH-53이 시드래곤 소해 헬기가 해협 북쪽 진입로 구역 A를 스캔했다. 음행 소해구를 투하하고 자기 소해구를 예인했다. 14기의 기뢰가 발견됐고 9기가 제거됐다. 성공적인 출발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튿날 오전 소해 헬기 두 번째 편대가 구역 B에 진입하자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헬기가 음향 소해구를 투하해도 기뢰가 반응하지 않았다. 자기 소해구를 예인해도 마찬가지였다. 소해함이 직접 접근하자 기뢰 중 3발이 순차적으로 폭발했다. 소해함이 아닌 뒤따라오던 지원함을 향해서 지원함 선체에 구멍이 뚫렸다. 사망자는 없었지만 작전이 즉각 중단됐다. 해협은 여전히 닫혀 있었다. 코튼 제독의 얼굴이 브리핑룸 카메라 앞에 다시 등장했다. 72시간이 아니었다. 입술이 굳어 있었다. 이란의 MDM-6 기뢰에는 카운터 소해 알고리즘이 탑재되어 있었다.
소해함의 음향 특성과 자기 특성을 미리 학습하고 소해 장비의 신호를 위협으로 예식하지 않도록 설계된 방식이었다. 일반 선박이 지나갈 때는 반응하지 않다가 소해 장비를 탑재한 함정이 나타나면 인근의 무방비 민간 선박을 향해 기폭되도록 프로그래밍 돼 있었다. 이람은 이 알고리즘을 러시아 기술진의 지원을 받아 개량했다. 소해함을 표적으로 삼지 않고 소해함이 접근했을 때 주변 민간 선박을 희생양으로 삼는 방식이었다. 소해 작전을 진행할수록 민간 선박 피해가 늘어나는 구조였다. 국제법상 민간 선박 피해가 예상되면 작전을 중단해야 했다. 이라는 이 딜레마를 기뢰 설계에 처음부터 내포시켰다. 단순한 기뢰가 아니었다. 법과 윤리를 무기로 만든 덫기였다. 강대국의 힘을 강대국의 원칙으로 봉쇄하는 전략이었다. 이라는 이 게임의 규칙을 처음부터 다시 썼다. 사흘째 되는 날, 미 해군은 수중 무인 소해 드론 AN/AQS-24를 투입했다. 수중에서 레이저와 소나를 동시에 사용해 기뢰를 탐지하는 최신 장비였다. 드론 3기가 해협 구역 시에 투입됐다. 처음 30분은 문제없이 작동했다. 세 번째 기뢰를 탐지하는 순간 드론이 갑자기 통신을 끊었다. 수면으로 올라오지 않았다. 두 번째 드론도 같은 방식으로 소실됐다. 세 번째 드론은 통신을 유지한 채로 돌아왔지만 탑재된 모든 데이터가 완전히 손상돼 있었다. 이란이 특정 주파수 대역의 수중 전자기기 교란 장비를 해저에 사전 배치해 놓은 것이었다. 소나 기반 수중 드론의 센서 계통을 마비시키는 장치였다. 미군은 이 장치의 존재를 사전에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이 놓친 것을 이란의 혁명수비대 기술팀이 먼저 심어놓은 것이었다. 첨단 기술이 더 값싼 기술에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작전 실패가 아니었다. 패러다임의 붕괴였다. 닷새째, 미국 합참의장이 백악관 상황실 브리핑에서 처음으로 예상 일정을 수정했다. 72시간이 96시간이 됐고 96시간이 일주일로 늘어났다. 유가는 배럴당 178달러를 돌파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하루 원유 생산량을 80만 배럴 증산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그 원유를 실어 나를 유조선이 호르무즈를 통과할 수 없었다. 아무 의미가 없는 발표였다. 일본에서 긴급 담화가 발표됐다. 인도는 전략 비추류 방출을 선언했다. 한국 코스피가 하루에 9% 하락했다. 서울 주유소 앞에 줄이 생겼다. 광화문 일대 대형 건물들이 야간 조명을 절반으로 줄였다. 부산항에서는 원유 수송 의뢰가 끊긴 유조선들이 항구에 묶여 있었다. 거리 뉴스 화면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위성 사진이 반복 재생됐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해군이 기뢰 앞에서 멈춰 있었다.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다. 바다만 출렁이고 있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해협은 여전히 닫혀 있었다. 미국은 외교적 채널을 통해 이란의 협상을 제안했다. 이란 외무장관 호세인 아미르 압돌라히아는 단 3줄짜리 답변을 보냈다. 미국이 제재를 전면 해제하고 이란 자산 동결을 해제하면 논의할 수 있다. 미국이 즉각 거부했다. 이란도 물러서지 않았다. 교착이었다. 소해 작전은 계속됐지만 진전이 없었다. 투입된 소해 전력 중 미유 소해함 한 척이 손상됐고 영국 HMS 글래스고가 부품 결함으로 오만 항구에 입항해 전력에서 이탈했다. 연합 소해 전단의 사기가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었다. 세계 최강의 연합 전력이 명확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다. 강대국의 방식으로는 이 문제가 풀리지 않았다. 다른 방식이 필요했다. 그때 미국 국무부 운영센터에 예상치 못한 채널로 한 통의 메시지가 들어왔다. 발신지는 서울이었다. 미 해군의 실패가 알려지기 시작하자 언론의 논조가 달라졌다. 뉴욕타임스는 이란의 기뢰전이 냉전 이후 가장 정교하게 설계된 비대칭 전술이라고 분석했다. 이란이 기뢰 기술 자체보다 소해 작전을 어렵게 만드는 제도적, 법적 제약을 무기화했다는 해설이 쏟아졌다. 전문가들은 미군 소해 전력이 냉전 종식 이후 예산 삭감과 전략 우선순위 변화로 상대적으로 소홀히 관리돼 왔다는 사실을 지적하기 시작했다. 미국 의회에서는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청문회 개최 요구가 나왔다. 코튼 제독은 두 번째 브리핑에서 이미 피로감이 역력한 얼굴로 등장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해협 하나를 열지 못하고 있었다. 그것이 현실이었다. 해협 봉쇄가 열흘을 넘어서자 세계 경제의 균열이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독일 자동차 공장 2곳이 부품 공급망 차질을 이유로 생산을 일시 중단했다. 인도 뭄바이에서는 연료 부족으로
시내버스 운행이 50% 감축됐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전력 부족으로 인한 정전 사태가 반복됐다. 세계 식량 계획은 식량 운송 비용이 2배 이상 올랐다고 경고했다. 세계은행은 긴급 보고서를 발표했다. 봉쇄가 2주 이상 지속될 경우 전 세계 GDP의 2.3%가 증발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숫자는 분명했다.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다. 강대국들이 멈춘 자리에서 아무도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다. 미국 국무부 운영센터 야간 당직 요원 레이철 킴이 그 메시지를 처음 받은 건 현지 시각 새벽 2시 47분이었다. 암호화 프로토콜 레벨 3 발신처는 대한민국 외교부 산하 비공개 채널이었다. 메시지 본문은 짧았다. 우리는 해협을 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지휘권 간섭 없이. 레이철은 메시지를 2번 읽었다. 그리고 상급자를 깨웠다. 국무부 부장관이 새벽 3시 15분에 백악관에 전화를 걸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처음에 한마디만 했다. 한국이? 그 두 글자 안에 의심과 당혹감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워싱턴 긴급안보회의에서 한국을 배제할 때는 아무도 그 두 글자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 이제 그 두 글자가 새벽 3시에 백악관을 깨웠다. 보좌관은 책상 앞에 앉아 두 손가락으로 관자놀이를 눌렀다.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해야 할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전화기를 들었다. 미국 국가안보팀 긴급회의는 새벽 4시에 소집됐다. 한국 측이 제시한 내용을 검토하는 자리였다. 먼저 프로젝트 청해의 존재가 공개됐다. 저주파 음향 위상 간섭 시스템, 수중 드론 편대探지, 97% 성공률. CIA 분석관들이 실험 데이터를 받아 즉각 검토했다. 2시간 뒤 한 분석관이 조용히 말했다. 이게 진짜라면 우리가 가진 소해 기술보다 앞서 있습니다. 회의실이 잠시 침묵했다. 누군가 물었다. 왜 우리한테 먼저 얘기하지 않았냐? 한국 측 연락책이 답했다. 말씀드렸을 때 한국은 핵심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침묵이 흘렀다. 더 길었다. 회의실 안 누구도 그 말을 반박하지 않았다. 창밖으로 워싱턴 DC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누군가 커피를 홀짝였다. 아무도 말이 없었다. 그 침묵은 승인이었다. 동시에 서울에서는 또 다른 작전이 진행되고 있었다. 외교부 청사 17층 끝방. 한국의 비공개 이란 채널이 전면 가동됐다. 이란 외무부 실무 라인에 메시지가 전송됐다. 내용은 제안이었다. 이란이 주장하는 핵합의 복원과 자산 동결 해제 문제를 미국과의 직접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것을 한국이 중재하겠다는 제안이었다. 동시에 이란 기업들이 한국 금융기관에 보유한 70억 달러 규모의 동결 자산을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미국이 공개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었다. 그러나 한국은 공개 채널이 아니라 비공개 채널로 움직이고 있었다. 테헤란의 이란 외무부 실무 담당자가 메시지를 읽었다. 그는 즉시 장관실에 보고했다. 이란 측이 처음으로 협상 여지를 열었다. 외교부 청사 17층 끝방에서 담당자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켰다. 수년간 유지해온 그 채널이 드디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한국 해군이 움직인 건 미국의 승인이 떨어진 지 6시간 만이었다. 아덴만 해역에서 임무 수행 중이던 청해부대 소속 충무공이 순신함이 호르무즈 방향으로 기술을 돌렸다. 함 내부 경납고에는 프로젝트 청해 장비가 탑재돼 있었다. 저주파 음향 위상 간섭 발생기 2기, 수중 탐지 드론 6기, 드론 통합 운용 시스템. 이 장비들은 2023년 11월 실험 직후부터 청해부대 함정에 비밀리에 적재돼 있었다. 실전 투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리 장착해 놓은 것이었다. 충무공 이순신함이 호르무즈 해협 입구 북서쪽 35km 해역에 진입했을 때 미 항공모함 전단은 80km 남쪽에서 교착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한국 함정이 강대국 연합전력 앞에 조용히 끼어들었다. 아무 소리도 없이. 함교에서 함장 이재호 대령이 해협 방향을 조용히 바라봤다. 그 순간을 위해 16년이 걸렸다. 그리고 지금 그 순간이 왔다. 작전은 새벽에 시작됐다. 충무공 이순신함이 저주파 음향 위상 간섭 발생기를 해저에 투하했다. 발생기 2기가 수면 아래 25m에서 작동을 시작했다. 이란 기뢰의 신관이 인식하는 음향 환경이 교란되기 시작했다. 동시에 수중 드론 6기가 격자 형태로 해저를 스캔했다. 14분 뒤 드론들이 구역 내 기뢰 위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함정 통합 운용 시스템으로 전송하기 시작했다. 기뢰 37기의 정확한 위치가 화면 위에 점으로 찍혔다. 신관은 이미 교란된 상태였다. 처리반 대원들이
수중 로봇팔을 원격으로 조종해 기뢰의 와이어를 절단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기뢰 처리에 걸린 시간은 11분이었다. 두 번째는 8분이었다. 세 번째부터는 평균 6분이었다. 숫자가 줄었다. 속도는 붙었다. 작전실 안에 공기가 바뀌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것을 느꼈다. 이란은 반응하지 않았다. 반응할 수 없었다. 한국이 사용한 저주파 위상 간섭 방식은 이란의 수중 감시 장비가 포착하지 못하는 주파수 대역이었다. 드론들의 이동 경로도 이란의 수중 감시망 사각지대를 따라 설계돼 있었다. 이란의 혁명수비대 해군은 무언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했지만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했다. 동시에 서울에서 테헤란으로 전송된 외교 메시지에 대한 이란 측 답신이 도착했다. 논의할 수 있다. 48간 만에 주요 항로 세 구역 중 첫 번째 구역의 기뢰 제거율 91%가 달성됐다. 미 항공모함 전단이 일주일 동안 달성하지 못한 수치였다. 코튼 제독이 보고를 받고 처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올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한마디를 했다. 한국이 해냈다. 그 말이 항공모함 전단 작전실을 가득 채웠다. 아무도 웃지 않았다. 모두가 그 말의 무게를 알고 있었다. 72시간째 충무공이 순신함 작전실에서는 침묵이 흘렀다. 화면 위의 점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다. 기뢰 제거 완료를 의미하는 녹색 표시였다. 처리반 대원 박상훈 상사가 마지막 5번째 구역 기뢰 와이어를 절단하는 순간 누군가 낮게 숨을 내뱉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함장 이재호 대령은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았다. 그냥 화면을 바라봤다. 전 구역 기뢰 제거율 93%, 자존 기뢰 추정 37발, 주요 항로 통항 가능 수준. 이 데이터가 미 오함대 사령부로 전송됐다. 13분 뒤 미 국무부에서 연락이 왔다. 이란 측이 추가 기뢰 부설 중단을 공식 확인했다고. 작전실 안에서는 여전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화면에 찍힌 숫자들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다. 작전이 끝나고 1시간 뒤 함장 이재호 대령은 함교를 떠나 함실로 돌아갔다. 책상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아덴만 첫 파견 때부터 써온 것이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날짜를 적었다. 그리고 딱 한 줄을 썼다. 오늘 이 바다에서 해야 할 일을 했다. 수첩을 덮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창밖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수평선이 펼쳐져 있었다. 아침 햇빛이 바다 위에 내리고 있었다. 이 바다가 다시 열렸다. 한국이 열었다. 그 사실은 아무도 모를 것이었다. 알아야 할 사람들만 알면 됐다.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린 건 한국 해군이 작전에 투입된 지 72시간 만이었다. 3월 27일 오전 6시 14분 오만 국적 유조선 알-바티나호가 호르무즈 해협 북쪽 항로를 통과했다. 세계 최대 원유 수송 항로가 17일 만에 재개된 순간이었다. 로이터 통신이 속보를 전송했다. 뉴욕 선물시장에서 브렌트유가 23분 만에 배럴당 41달러 폭락했다. 도쿄, 서울, 런던 증시가 일제히 반등했다. 부산항에 묶여있던 유조선들이 출항 준비를 시작했다. 서울 주유소 앞에 줄이 사라졌다. 세계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세계는 하나의 질문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누가 이걸 해냈는가? 강대국들의 이름이 먼저 떠올랐지만 정답은 달랐다. 정답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곳에서 나왔다. 언제나 그렇듯이. 답은 빠르게 퍼졌다. AP통신이 처음 보도했다. 한국 해군 청해부대 충무 공이순신함과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한 저주파 음향 위상 간섭 기술이 작전의 핵심이었다고. 이 보도가 나가고 3시간 뒤 미 국방부 대변인이 브리핑에 등장했다. 이번 작전에서 한국의 기여는 결정적이었습니다. 한국의 독자 기술이 없었다면 이 시간 안에 해협을 여는 것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불과 3주 전 같은 국무부에서 한국은 핵심 당사자가 아니라고 했던 그 브리핑룸이었다. 기자 중 누군가가 그 발언을 기억하고 있었다. 브리핑이 끝난 뒤 기자 한 명이 물었다. 3주 전 발언과 다른데요. 대변인이 잠시 멈췄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줬다. 그 브리핑룸의 공기가 3주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일본 NHK는 특집 보도를 편성했다. 한국 해군의 기뢰 제거 기술이 어떻게 개발됐는지를 2시간짜리 다큐멘터리로 다뤘다. 독일 국영방송 ARD는 프로젝트 청해를 두고 지난 20년간 해양 안보 분야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술 개발이라고 평가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사설에서 이렇게 썼다. 서방이 중동 위기에서 한국을 배제했을 때 한국은 배제당한 자리에서 해법을 만들고 있었다고. 그 사설 아래 달린 독자 댓글 중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것은 이것이었다. They called Korea a victim.
Korea turned out to be their solution. 한국을 피해국이라 불렀다. 한국은 해결사로 드러났다. 이 문장은 그날 오후 세계 여러 언어로 번역됐다. 수십 개 국가의 소셜미디어에서 동시에 퍼져나갔다. 워싱턴 싱크탱크 원탁에서 웃음소리를 냈던 그 분석관도 그 문장을 읽었다. 이란 내부에서도 변화가 감지됐다. 혁명 수비대 내 강경파들은 한국의 기술에 대해 함구했다. 공식적으로는 언급 자체를 피했다. 그러나 이란 외무부 실무 라인에서는 다른 기류가 흘렀다. 한국이 기뢰를 제거하는 방식을 보면서 이란 실무 외교관들 사이에서는 한국이 적이 아니라는 인식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미국처럼 제재를 가하지도 않았고 이스라엘처럼 직접 대립하지도 않았다. 조용히 기술로 문제를 풀고 조용히 채널을 통해 제안을 넣었다. 이란 외무부 내부에서 한국을 지칭하는 말이 달라졌다. 피해국이 아니었다. 대화가 가능한 나라였다. 그 인식의 변화가 협상 테이블을 처음으로 열었다. 기술이 외교를 가능하게 만든 것이었다. 이란과의 협상 채널도 가동됐다. 한국이 중재한 비공개 채널을 통해 이란과 미국이 처음으로 직접 실무 접촉을 시작했다. 이란 측은 핵합의 복원 협상 재개와 70억 달러 동결 자산 단계적 해제를 조건으로 기뢰 추가 부설 중단을 약속했다. 미국은 공개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무장관은 서울을 전격 방문해 한국 외교부 장관과 2시간 동안 회담했다. 회담 뒤 발표된 공동 성명에는 전례 없는 문장이 담겨 있었다. 한국은 중동 안보의 불가결한 파트너다. 3주 전 그 브리핑룸에서 나온 말과는 전혀 다른 문장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다. 현실이 먼저 바뀌었고 언어가 그것을 따라잡은 것이었다. 세계의 지형이 바뀌었다. 그 한 문장이 그것을 공식화했다. 워싱턴의 그 싱크탱크에서 한국을 피해국이라 비웃었던 전직 CIA 분석관은 3주 뒤 같은 방에서 다른 말을 하고 있었다. 우리가 틀렸습니다. 한국은 피해국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오지 못한 방식으로 가장 오래 준비해온 나라였습니다. 같은 방, 같은 원탁, 같은 형광등. 그러나 그 방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한국에 대한 질문은 이제 뭘 할 수 있겠냐냐가 아니었다. 어떻게 이걸 해냈냐였다. 그 질문은 워싱턴에서 런던으로, 런던에서 브리시아로, 브뤼셀에서 도쿄로 번져갔다. 회의 테이블마다 한국의 이름이 올라갔다. 이번에는 피해국 목록에서가 아니라 해결사 목록에서. 다음 안보회의에서 한국은 초청 명단의 앞자리에 있을 것이었다. 그 질문은 오래 이어졌다. 이 사건은 한국의 위상을 단번에 다른 층위로 올려놓았다. 군사기술의 측면에서는 세계 최초의 복합 신관 기뢰 무력화 시스템이 실전에서 검증됐다. 외교의 측면에서는 미국과 이란 사이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면서 양쪽 모두와 연결된 한국만의 독자 채널이 처음으로 세계 무대에서 작동했다. 그리고 그 둘이 동시에 작동했을 때 강대국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풀렸다. 한국을 무시했던 나라들이 틀린 건 한국의 능력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었다. 애초에 그 능력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상상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상상의 실패였다. 그리고 한국은 그 상상의 공백 안에서 조용히 정밀하게 답을 만들어 왔다. 16년간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그것이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이었다. 서울에서도 반응이 나왔다. 해협 개방 소식이 전해진 날 오전 여의도 일대 증권가에서 방위산업 관련 종목이 일제히 상한가를 쳤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I진엑스원, 한국항공우주산업 모두 장중 최고가를 경신했다.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프로젝트 청해가 올랐다. 국방부 대변인실에는 언론 문의가 쇄도했다. 대변인은 짧게 답했다.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것이 공식 입장이었다. 비공식으로는 경기도 안산의 한 연구동 지하 2층에서 11명이 조용히 짐을 챙기고 있었다. 그들 중 누구도 언론 앞에 나서지 않았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고 알려질 필요도 없었다. 그것이 그들이 처음부터 선택한 방식이었다. 이 사건 이후 한국 해군 청해부대 파견의 의미는 완전히 재해석됐다. 해적 퇴치를 위한 임무라고만 알려졌던 16년의 파견이 실제로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해협에 대한 데이터 수집과 실전 경험 축적의 과정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단순히 국제 기여 활동이 아니었다. 생존을 위한 전략적 투자였다. 예산을 배정한 국방부도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도 그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현장에서 데이터를 쌓아온 청해부대원들과 지하 연구소에서 기술을 개발한 11명은 알고 있었다. 이 바다는
언젠가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이라는 것을. 그들은 그 빚을 갚았다. 조용히 세계가 보지 않는 자리에서. 그리고 세계가 알게 됐을 때 이미 모든 것은 끝나 있었다. 이 이야기는 픽션입니다. 그러나 그 안의 숫자는 현실입니다. 한국의 원유 의존도 93%, 중동산 비중 72%, 청해부대 16년 파견, 누적 호송 선박 2만 3천여 척. 이것들은 지어낸 숫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이 왜 이 바다에 절박한지를 설명하는 숫자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한국이 해낸 것은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한국이 그 이야기를 해낼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계는 종종 강대국만을 봅니다. 그러나 역사는 가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곳에서 쓰입니다. 오늘 이 채널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대국이 멈춘 자리에서 피해국으로 불린 나라가 해결사로 나서는 이야기. 이 채널이 앞으로도 그런 이야기를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납시다.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누르십시오. 이 채널은 당신이 어디서도 듣지 못한 이야기를 만듭니다.